6장 잔인하고 악독한 동탁. 공손차는 원소의 말대로 군사를 일으켜 기주로 쳐들어갈 준비를 마쳤어요. 그때였어요. 기주성의 상황을 살피러 간 병사가 급히 돌아와 기주성은 원소에게 이미 넘어갔으며 한복은 가족들도 버린 채 진료 땅으로 도망쳤다고 보고했어요. 기주 땅을 반씩 나누어 갖자는 원소의 말을 믿었던 공손차는 원소가 기주성을 이미 차지했다는 말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러자 공손찬의 동생 공손월이 말했어요. 형님, 제가 원소에게가 약속한 대로 기주 땅의 반을 내놓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떠난 공손월은 원소에게 죽임을 당했고 다시 돌아올 수 없었어요. 자신의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공손차는 얼굴을 붉히며 불끈진 주먹을 바르르 떨었어요. 내 동생이 죽었다고. 원소, 내 기필코 동생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공손차는 군사를 이끌고 기주성으로 향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소 또한 군사를 이끌고 공손찬을 맞이하러 갔어요. 먼저 입을 연 이는 공손찬이었어요. 의리를 저버린 배신자 같으니 너는 어찌하여 내 동생을 죽이고 기주 땅을 혼자 차지하려는 것이냐. 공손찬의 말에 원소가 빈정댔어요. 한복이 나의 능력을 알아보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주 땅을 바쳤거늘 너는 어찌하여 도둑놈처럼 나의 땅을 내놓으라 하느냐. 내 오늘 너의 그 도둑놈 심보를 단단히 고쳐주겠다. 공손차는 창을 들고 말을 달려 원소에게로 돌진했어요. 그러자 원소의 부하장수인 문추가 칼을 들고 나왔어요. 개딱지처럼 얼굴이 울퉁불퉁한 문추가 번개처럼 말을 달려 공손찬에게로 향했어요. 하지만 공손찬은 문추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동생의 죽음에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쳐들어간 것이 실수였어요. 시퍼렇게 날선 문추의 창이 공손찬의 투구에 부딪히자 툭 소리와 함께 공손찬의 투구가 머리에서 벗겨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 되겠다. 도망가자. 공손찬은 몇 번 겨루어 보지도 못하고 말을 돌려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문추가 달아나는 공손찬의 뒤를 바짝 쫓으니 문추의 창이 공손찬의 목을 내리꽂기 직전이었어요. 멈춰라.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나무 뒤에 숨어 있던 남자 하나가 뛰쳐나와 문추에게 달려들었어요. 남자의 날카로운 창끝이 문추의 목을 당장이라도 베어버릴 듯 그를 겨누고 있었어요. 문추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목에 창을 겨누던 이를 보았어요. 훤칠한 키에 짙은 눈썹과 큰 눈을 가진 15살도 안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문추는 어린 남자아이를 보고는 흠칫 놀라 물었어요. 내 놈은 누구냐? 남자아이가 대꾸했어요. 곧 죽을 놈이 내가 누군지 알아서 뭐하느냐? 맹랑한 남자아이의 외침에 문추의 입에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문추는 공손찬을 향한 창을 거두고 그 아이를 상대했어요. 어린 놈이 건방지구나. 내 너를 봐줄 줄 알았다면 너의 예상이 틀렸다. 오늘 너의 목을 쳐 저 나무 위에 매달아 놓을 것이다. 하지만 문추는 자신의 창을 받아치는 남자아이에게서 자신보다 강한 힘을 느꼈어요. 네 놈은 다음에 상대해주마.
풋내기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임을 알아챈 문추는 날쌔게 말머리를 돌렸어요. 생김새와 달리 어른만큼 강한 힘과 배짱을 가진 소년이 공손찬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조자룡이라고 합니다. 원래 원소 장군의 밑에 있었으나 그가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일으킬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 공손찬 장군님의 부하가 되기 위해 장군님을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공손찬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조자룡의 뜻을 반갑게 받아들였고 그 길로 조자룡과 함께 자신의 부대가 있는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공손찬과 원소의 부대는 수차례 팽팽한 결투를 벌였지만 이들의 싸움은 엎치락 뒤치락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나긴 싸움에 지쳐갈 때쯤 공손찬 부대 앞에 유비가 나타났어요. 유비의 도움으로 공손찬 부대의 세력이 커지자 원소는 기주성으로 도망쳤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길어지는 싸움에 지친 공손찬은 많은 군사를 잃자 기주성을 포기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공손찬의 결정에 조자룡은 크게 실망하여 유비를 찾아갔어요. 저는 공손찬이 영웅인 줄 알았으나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니 제가 찾던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비 장군, 부디 저를 장군의 부하로 받아주십시오. 조자룡이 속마음을 말하자 유비는 당황스러웠어요. 만약 조자룡을 자신의 부하로 받아들인다면 공손찬과의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었어요. 또한 원소를 배신하고 공손찬에 간 조자룡이 공손찬마저 배신하고 자신에게 오겠다니 그를 쉽사리 믿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뛰어난 실력이 탐났던 유비는 조자룡의 손을 잡고 아쉬운 듯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나 또한 그대와 함께 백성과 나라를 지키고 싶소.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오. 공손찬에게 돌아가 조금만 기다리면 훗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오. 유비는 조자룡의 넓은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훗날을 약속하며 돌아섰어요. 옥새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송견은 황제가 되는 꿈에 젖어 기회를 엿보며 군사를 키워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원소의 동생 원술에게서 비밀스러운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형 원소가 형주성의 유표와 힘을 합쳐 송견 장군을 공격하려 합니다. 원소는 나의 형이지만 욕심으로 가득 찬 그의 모습을 본 나는 그와 형제의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원소는 내가 칠 테니 장군께서는 유표를 치십시오. 그러면 우리 둘은 기주성과 형주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동생 원술이 형 원소를 치려한다니 사실은 이러했어요. 기주성을 차지한 원소의 소식을 들은 원술은 형인 원소에게 말 1000피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원소는 동생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였고 원술은 그런 형에게 앙심을 품었어요. 그러던 차 흉년으로 식량이 떨어진 원술은 형에게 쌀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형 원소는 이 또한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송견은 이번 기회에 원술과 손을 잡고 기주성과 형주성을 차지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원소 이놈, 내 동생을 죽인 것도 모자라 감히 나를 치려 하다니. 내 이번 기회에
원소놈의 목을 쳐 동생의 원한을 갚을 것이다. 원술의 편지에 손견의 마음속에 있던 원소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올랐어요. 손견이 이를 갈며 군사를 일으키려 하자 그의 부하 장수 정보와 황계가 그를 말렸어요. 장군, 원술은 속임수가 많은 자입니다. 그런 자와 손을 잡고 유표와 원소를 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손견은 정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원술이 변덕이 심한 자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동생의 원수를 갚고자 할 뿐 원술의 도움을 바라는 것은 아니니 더 이상 나의 결정을 돌릴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러자 이번엔 손견의 동생 손정이 간곡히 말렸어요. 영웅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침략과 전쟁으로 시끄러운 이때 오직 우리 강동 땅만이 평온합니다. 형님, 동생의 원한은 잊어버리시고 군사를 일으킨다는 생각은 거두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손견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강동의 좁은 땅만 알고 넓은 천하를 모르는구나. 나의 큰 뜻을 모르는 너희들은 그 입을 닥치거라. 손견의 꾸중에 손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손견의 첫째 아들인 손책이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싸움에 공을 세워 아버지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손견은 아들의 말에 굳어진 얼굴을 풀며 웃어 보였어요. 손견은 어려서부터 자신과 같이 용맹스러우며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아들 손책을 예뻐했어요. 그렇게 손견은 아들 손책과 함께 강가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배를 향해 말을 달렸어요. 손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유표는 그의 부하 장수 황조를 내보냈어요. 강기슭에 숨어 손견의 배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던 황조는 손견의 배가 바싹 다가오자 군사들에게 소리쳐 명령했어요. 지금이다, 쏘아라. 황조의 외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줄기처럼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손견이 가판 위에 서서 명령했어요. 모두 방패 뒤로 몸을 숨겨라. 손견의 명령에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황조는 손견의 배가 육지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화살을 쏘았고 손견의 배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어요. 그렇게 손견의 배들은 육지에 접근하다가 물러서기를 밤낮 없이 반복했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화살을 쏘아대던 황조의 군사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이런 식의 싸움이 반복된 지 3일째 되던 날 손견의 배에 날아들어온 화살을 긁어 모으니 그 수가 수만 개였어요. 이제 됐다. 오늘 밤 육지에 오를 것이다. 어두운 밤이 되자 손견의 배들이 쏜살같이 강기슭으로 들어왔어요. 이젠 더 이상 쏠 화살도 없던 황조의 군사들은 육지로 쳐들어오는 손견의 군사들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손견이 총 공격을 명령했어요.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쓸어버려라. 손견의 명령에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황조의 군사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손견의 군사들은 그 길로 유표가 숨어 있는 양양성까지 다다랐어요. 유표는 성문을 굳게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험한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양양성은 요새와도 같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송견은 군사를 여럿으로 나누어 양양성을 사방으로 에워싸 유표를 고립시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찬 바람이 불더니 송견의 깃대가 부러져 두동강이 났어요. 이를 본 송견의 부하장수 한당이 어두운 얼굴로 송견에게 말했어요. 깃대가 부러진 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군사들을 거두고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송견은 장수 한당을 크게 꾸짖었어요. 양양을 빼앗을 날이 코앞에 닥쳤는데 그까짓 일로 그만두라는 말이냐. 듣기 싫으니 물러가거라. 송견의 꾸중에 한당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간에 든 생쥐가 된 유표는 원소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써놓고 어떻게 보낼지 궁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목숨 걸고 편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나서는 이가 있으니 용맹스럽기로 이름난 여공이었어요. 유표가 이를 허락하자 유표의 책략가 괴량이 여공에게 당부했어요. 활 잘 쏘는 군사 500을 줄 테니 성 밖으로 나가거든 현산으로 달려가시오. 그곳에 100명의 군사들에게 활과 돌을 준비시켜 산꼭대기로 향하는 길 양쪽에 숨겨놓으시오. 그리고 그대는 송견이 쫓아올 때 달아나지 말고 그를 피하는 척하며 산꼭대기로 유인해야 합니다. 송견이 그곳에 다다르면 준비해 놓은 화살과 돌을 한꺼번에 퍼부어 놈을 죽이시오. 만약 송견이 그대를 쫓아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원소에게 달려가면 됩니다. 그날 밤 여공은 괴량의 말대로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섰어요. 이를 본 송견의 군사 하나가 송견에게 급히 달려와 보고했어요. 장군, 지금 유표의 병사 한 무리가 성 밖으로 나와 현산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두 눈이 휘둥그레진 송견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 분명 원소에게 가는 것이다. 그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송견은 갑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1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는 여공의 뒤를 쫓아 현산으로 달렸어요. 내 이놈 거기 섰거라. 송견이 벼락같이 호통치며 여공의 뒤를 쫓았어요. 여공은 잡힐 듯 말 듯 비틀거리며 산꼭대기로 향하였고 송견은 두 눈을 부릅뜨고 여공의 뒤를 쫓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보니 어느새 송견은 산속에 홀로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은 보이지 않고 쫓고 있던 여공도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한 송견이 말머리를 돌려 산길을 내려가려 할 때였어요. 둥, 둥.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산꼭대기에서 커다란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더니 날카로운 화살이 송견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향해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과 화살에 놀라 말에서 굴러 떨어진 송견은 그만 땅에 박힌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때 송견의 나이 37이었어요. 그렇게 송견은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산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였어요. 송견의 부하장수 황계는 격렬한 싸움 끝에 유표의 부하장수 황조를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송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송견의 아들 손책은 땅을 치며 아버지의 죽음을 통곡했어요. 정보와 황계를 비롯해 모든 장수들과
군사들의 울음소리로 땅이 울렸어요. 아버님의 시신을 적에게 두고 어찌 돌아갈 수 있느냐? 손책이 울먹이자 황계가 말했어요. 황조를 산채로 붙잡았으니 유표에게 사람을 보내 전쟁을 끝내고 송견 장군의 시신과 황조를 맞바꾸자고 하십시오. 그날 저녁 손책은 황계의 말대로 그의 뜻을 유표에게 전했어요. 유표의 신하들은 손책의 제안을 반대했어요. 송견은 죽었고 그의 아들 손책은 어린 애송이입니다. 강동 땅까지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군사들을 몰아 쳐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송견의 시체를 내어주고 싸움을 그만둔다면 훗날 그의 아들 손책이 형주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유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네 말은 황조를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이냐? 유표의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황조 하나를 강동 땅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표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황조는 나의 장수다. 그를 저버리는 일은 의롭지 않은 일이니 나는 손책의 뜻대로 할 것이다. 며칠 후 손책은 황조를 돌려보냈고 아버지의 시신을 받았어요. 그렇게 손책은 홀로 죽은 아버지의 원한을 자신의 가슴에 품은 채 눈물을 흘리며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장안으로 도읍을 옮긴 동탁은 그곳에 새로운 궁궐을 짓고 황제와 똑같은 옷을 입으며 마치 자신이 황제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동탁은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와 황제가 지내는 궁궐에서 100km쯤 떨어진 곳에 궁궐과 똑같은 궁을 지었어요. 그러고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곳엔 10년을 먹고도 남을 식량이 창고마다 가득 차 있었고 금과 은은 물론 귀한 보석과 구슬, 각양각색의 비단이 창고마다 쌓여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탁이 장안으로 나들이를 할 때였어요. 북쪽에서 항복해온 포로 수백 명이 장안을 지나가다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탁의 눈에 띄었어요. 잔뜩 술에 취해 있던 동탁은 그 자리에서 포로들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는 펄펄 끓는 가마솥에 포로들을 집어넣으라 명령했어요. 포로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어요. 끔찍하고 잔인한 그들의 모습에 동탁과 함께 있던 신하들은 겁에 질린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하지만 동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이렇듯 동탁의 난폭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막지 못했어요. 동탁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 때였어요. 술잔이 한참 오고 갈 무렵 여포가 들어와 동탁의 귀에 대고 무어라 속삭였어요. 여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동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랬단 말이지. 그래 여포야, 네 마음대로 하거라. 동탁이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어요. 그러자 여포가 신하들 가운데 앉아있는 장혼의 멱살을 다짜고짜 움켜잡더니 그의 몸을 바닥에 질질 끌며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갑작스러운 여포의 행동에 신하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숨죽여 자리를 지켰어요. 잠시 후
동탁에 시중을 드는 내시아나가 붉은 보자기를 씌운 쟁반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동탁에게 다가왔어요. 어디 한번 볼까? 동탁은 싱글싱글 웃으며 보자기를 젖혔어요. 으! 신하들은 쟁반 위에 놓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것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장혼의 머리였어요. 내시는 장혼의 머리가 올려진 쟁반을 신하들 앞에 차례차례 갖다 대며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동탁은 웃음을 멈추지 않은 채 술잔을 높이 들며 신하들을 향해 말했어요. 별일 아니니 놀라지들 말고 잘 보시오. 장혼이 원소와 짜고 나를 죽이려 하는 비밀 편지를 내 아들 여포가 알아내어 목을 벤 것이요. 댁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 모두들 마음 놓고 즐겁게 술이나 마십시다. 동탁이 술잔을 높이 들었어요. 신하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동탁을 향해 술잔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날 밤 왕유는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간신히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왕유는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머릿속에 깊숙이 박힌 장혼의 잘린 머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왕유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러 정원을 거닐었어요. 밤하늘에 펼쳐진 반짝이는 별들을 우러러보자 왕윤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듯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초선이었어요. 10년 전 왕유는 부모를 잃고 시장바닥에 버려진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초선이었어요. 남달리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했으며 어여쁜 외모에 노래와 춤 실력 또한 뛰어났던 초선을 왕윤이 친딸처럼 보살펴 주었어요. 왕윤이 초선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초선아, 어찌하여 그리 울고 있느냐? 초선이 옷소매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왕윤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초선아, 괜찮으니 말해보거라. 초선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녁 잔치에 다녀오신 후 어르신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부모가 없는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며 이만큼 키워주셨는데 저는 걱정이 가득한 어르신을 지켜보기만 할 뿐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슬퍼 울었습니다. 제가 만약 어르신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조선의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가슴에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흐느끼는 초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왕유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면 나를 따라오너라. 왕유는 초선을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느닷없이 초선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어요. 깜짝 놀란 초선이 왕윤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어요. 어르신,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왕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너에게 한나라 백성의 목숨이 달렸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 조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르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윤이 조선의 두 손을 부여잡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조선아, 굶주림과 괴롭힘에 빠져 있는 한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거라. 이 나라의 백성들이 이토록 힘겹게 살아가는 것은 모두 동탁과 여포 때문이다. 역적 동탁놈은 황제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데도 그의 양아들 여포가 무서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 조선아, 그 두 놈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조선이 너뿐이다. 왕윤의 말에 조선이 두 눈을 깜빡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왕윤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너를 여포에게 시집 보낸다 하고는 동탁에게 바칠 것이다. 그러는 이가 둘 사이를 멀어지게 하여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만든다면 이 나라는 바로 잡힐 것이다. 조선아, 너의 생각은 어떠냐? 만약 네가 싫다고 하면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왕윤이 떨리는 눈빛으로 조선을 지그시 바라보자 조선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르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왕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선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어요. 딸처럼 키워온 조선을 돼지 같은 동탁에게 보낼 생각을 하니 왕윤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